이제는 여러분들이 금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각 부품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단 금형에 사용하는 다이 플레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와 펀치 상대 운동을 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이와 펀치가 만나는 부분 인선부라고 하죠. 인선부, 칼인자 쓴 거예요. 인선부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선부가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모나 또는 파손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금형은 물론 사용하는 작업자나 또는 재질, 또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금형을 외주 주는데 뭐 500만 원에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 만드는 집에서는 틱을 100만 원 띄고 4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한 거 쓰는 거죠. 거기에 맞게.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금형이지만 1000만 원짜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맞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500만 원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에 맞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형값을 싸게 한다든가 해서 야 금형에서 많이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 2년 사용하면 싸게 만든 금형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가격보다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생산량이 100만 개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는 정밀한 금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체형 금형 또는 인서트 부시형 금형 또는 이와 같이 분할 입자형 금형 이런 것들이 그냥 돈 안 들어가게 하려면 일체형 금형으로 만들면 좋죠. 여러분들 요 밑에 1층에도 와이어 커팅 기기가 있는 걸 봤는데요. 일체형 금형 열 처리한 다음에 와이어 따서 금방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부시형이라든가 분할 입자형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공하고 또 입자도 가공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분할 입자형 이런 부분이 폼이 좁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했을 경우 파손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파손되면 이 통짜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할 입자형으로 하면 초기에 만들 때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리하기는 요거 쪽 나가면 요것만 해서 다시 끼우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물론 일체형 금형도 제가 일할 때는 미리 설계상에 나중에 여기 나가면 여기다 인서트를 해박을 수 있게 아예 설계상으로는 해놔요. 그러면 와이어집에 데이터 다 있고 하니까 나중에 파괴되면 와이어집에 야 그때 그 금형 거기만 인서트 할 거야 좀 해줘 하면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를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 열처리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이도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한다면 와이어 기기에 올리는 데도 문제 있고 열처리했을 때 변형량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분할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분할할 때는 다월핀을 써가지고 의치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와이어 커팅을 해가지고 요철교 맞춤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줘야 될 겁니다. 자, 다이 플레이트를 설계하려면 먼저 다이의 두께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다이의 두께를 결정하는 공식은 H는 K의 루트 3승근 P라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P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P는 뭔가요? 전단 하중입니다. 전단 하중. 여러분들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책에 여기 써놓으면 돼요. 전단 하중이라는 것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원형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가 파이 D 하면 어떻게 돼요? 원주의 둘레가 되겠죠? 일반 사각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 높이 곱하기 2 하면 요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 D 쓰는 것을 원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D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발하고자 하는 길이에다가 두께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발하는 부분에 여기 단면적이 되는 거하고 똑같죠? 맞나요? 여기 둘레에다가 두께값 T를 줬으니까 여기 요렇게 돌아가면서 뺑 요렇게 요 면적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타우 요거 뭐예요? 전단 강도. 재료마다 이 전단 강도는 다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 강도를 안 주고 인장 강도로 줄 수 있단 말이죠. 인장 강도로 줄 때는 인장 강도에다가 0.8 정도, 5분의 4 정도만 곱해주면 됩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전단 강도를 안 주고 인장 강도로 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공식이 전단하중 공식은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t 곱하기 타우니까 파이가 3.14에다가 직경값이 여기 100, d가 100이라고 쓰니까 100, 거기다가 전단 강도가 30, 철판 두께는 1이라고 계산했을 때 9,425kg이 되겠죠. 여기다 나누기 1000 하게 되면 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9.425톤이 되죠. 요거 구멍 하나 피어싱 하는데 파이 100짜리. 자, 요걸 계산해야만이 여기다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이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K값은 길이에 따라서 전단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전단 길이가 50에서 75, 75에서 150, 150에서 300, 300에서 100, 500, 500 이상 이런 건데 현장에 가면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K는 없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H라는 것은 K 없애버려도 되니까 루트 3승근 9.425 루트 3승근 씌우면 다이 두께가 밀리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밀리미터. 뒤에서 뭐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이 두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의 외곽 치수가 나와야 되죠. 길이라든가 폭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여기 형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형상이 모서리에 동그란 이런 원형도 있고요. 원형도 있고 또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직선 구간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이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질 확률이 여기에 훨씬 더 높겠죠. 요 원형은 좀 적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매끄러운 곡선일 때 요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매끄러운 곡선일 때. 형상이 직선일 때 여기에 되겠죠. 아, 여기 제가 여기 잘못 써놨네요. W2 여기 W3 여기도 제가 어제 작업하다가 잘못 쓴 거였고요. 그거 책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형상이 매끄러운 곳,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 W1 같은 경우 곡선이니까 이건 1.2H다. 그 얘기는 뭐야? H가 뭐였죠? 다이의 두께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이 두께가 뭐 계산해봤더니 22mm가 나오더라. 그러면 기존에 생산되는 철판의 두께가 이거보다 바로 위에 치수가 얼마 나오나요? 25T 나오나요? 25T 나오면 제가 설계를 한다면 계산상으로는 22지만 저는 설계를 한다면 표피 정도만 벗기면 되니까 24로 설계한단 말이죠. 만약에 25T를 갖다가 22로 맞추려면 3mm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상의 치수보다 바로 윗단계 거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윗단계도 철판 잘 나오고 있으니까 25T짜리 주문해서 설계상으로는 24로 하면 돼요. 로타리 엄마하면 0.3에서 0.5 정도밖에 안 날아가거든요. 로타리 엄마 쳐버리면 아예 소재집에 25T로 로타리 엄마 쳐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로타리 엄마에서 나중에 우리가 가공하고 평면 연삭 한 다음에 열처리 갔다 와서 다시 평면 연삭하면 24T 맞출 수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24T로 설계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치수가 얼마라는 얘기? 24 곱하기 1.2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 가이드, 인너 가이드 자리다, 힘을 안 받는 부분이다 하면 이 부분은 무시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힘 받는 데가 이게 타발되는 부분이 힘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요 치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치수, 여기서 요 치수, 여기서 요 치수, 요것만 더해주면 이 금형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맞나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그 금형 치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만 더주면 여러분들이 외곽 치수를 결정되는 거. 그러면 다이 사이즈가 두께, 가로, 세로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구매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데요.
회사에서 쓰는 볼트들은 주로 얼마 정도 쓰나요? M10 많이 쓰나요? 뭐 M10 정도 쓰죠. 물론 작은 것은 M8도 펀치 같은 거 공간이 안 나면 M8, M6도 쓰겠지만 M10 같은 경우는 여기 볼트를 체결한다. 홀 센터에서부터 홀 센터까지가 최소 60, 맥시멈 115 이렇게니까 그냥 뭐 5mm 단위 무시하고 110, 60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볼트가 여러 개 체결한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도록 저 같은 경우는 100mm로 그냥 큰 힘을 안 받으면 그러면 벌써 피치 작업하기도 쉽잖아요. 가능하면 5mm 단위 이런 거 설계를 해주지 마세요. 그럼 작업자 피곤해. 정수로 10mm 단위로 쭉쭉쭉 해가지고 설계해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유각. 자, 밑에 그림 보면 다이애날 형상의 형상이라고 제가 끝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는 용어가 다르게 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금형이라는 것은 철판을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 부분을 따내서 스크랩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스크랩 처리가 안 되면 금형은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초보 설계자들이 이 스크랩 빠지는 데를 다이세트에 안 뚫어놓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는 뚫었는데도 잘못 들어가지고 걸려가지고 100% 금형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알파 각도를 0.5도에서 뭐 한 1도 정도 보통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빠지긴 빠지는데 문제는 뭘까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이의 인선부가 날이 마모되죠? 그러면 버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 기본적으로 버 크기는 얼마 정도 관리해야 돼 회사에서? 재료 뒤에 10% 이하로 관리해줘 보통. 그러면 1T짜리 철판이다 그러면 버가 0.1 이상 되면 리그랜딩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리그랜딩 하게 되면 점점점 깎게 되면 이 다이 치수가 물론 0.5도 뭐 0.2mm, 0.3mm 리그랜딩 해도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다이 치수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블랭킹 제품이다 그러면 블랭킹 외곽 치수가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조금 커지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자체가 마모에 의해서 측벽이 단다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또 리그라인 치니까 대량 오래 생산할 때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가공하려면 쉽긴 쉬워. 왜? 와이어 커터로 그냥 한 번만 테이프 줘갖고 깎으면 쉽거든요. 그럼 왕카팅으로 정밀한 금형은 왕카팅하면 안 되겠지만 만 개만 타발하고 버릴 금형이다 그러면 왕카팅으로 하면 끝나버려요. 자, 직선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형상인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반 정밀형. 주로 우리가 많이 채택에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자, 일정 구간. 여기 H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H값이 일정 구간. 보통 재료티의 2배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직선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알파값, 여기 세컨드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앵글을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타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타발에서 펀치가 절입하는 양이 요만치까지 왔다 그러면 펀치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첫 번째 스크랩이 여기 쌓이죠. 또 두 번째 하게 되면 스크랩이 이렇게까지 쌓이죠. 또 세 번째 하면 이제 스크랩이 떨어질지 말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테이퍼가 있으니까 무조건 떨어지죠. 그러니까 스크랩이 두세 장은 이렇게 쌓일 정도로 요 H값을 주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직선으로 오면서 요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스크랩이 부상이 잘 안 돼요. 프레스에서는 펀치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재료의 면과 유막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프레스 펀치에 계속 자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크랩이 부상돼서 이놈이 이송되다가 엉뚱한 데 떨어뜨려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은 스크랩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프레스금에 특히 스크랩 부상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크랩도 부상도 안 되고 또 측면 자체가 이렇게 해서 다이가 마모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 타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형은 뭐 계속 따내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뒤에서 완전하게 파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서 엔드밀로 가공하든지 방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앞에 세 개는 다 주로 뭘로 가공해요?
와이어 커팅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거죠. 정밀한 금형들은 세컨컷까지 이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와이어 커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그 그라인더로 더 정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금형값이 많이 줘야 되겠죠? 지그 그라인더까지 올라가면.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단각, 시어 앵글이라고 했고, 피어싱, 제가 여기다 피어싱용 전단각, 블랭킹용 전단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펀치에다가 시어각을 한쪽으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트러스트 생기죠. 여기서부터 가위 형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이놈이 여기다 눌리면서 이쪽으로 추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펀치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와 같이 양쪽으로, 이거 이런 모양으로 그냥 성형연삭기나 평면연삭기 길게 쭉쭉 파버린 거예요. 끝에를 선반으로 깎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다 해도 여기 그냥 각도로 연삭기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블랭크 나온 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블랭킹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불량이잖아요. 대신에 여기 남아있는 피어싱 바깥 부분은 결국은 구멍이 뚫려도 여기 철판은 하나도 변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어싱 할 때는 어디다 해라? 펀치에다가 시어각을 줘라, 이런 뜻이죠. 블랭킹 제품이다 그러면 블랭킹 제품은 다이에다 주는 거예요. 다이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연삭기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급하면 핸드그라인더를 팝니다. 옛날에 보면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농기계 같은 거 막 하게 되면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런 것들 하다 보면 프레스 용량은 한계가 있고 작업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할 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작업자들이 그런 그라인더로 이렇게 팝니다. 그냥. 자, 이렇게 펀치 다이에다가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크게 이렇게 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타입들 이런 개념. 자, 이렇게도 뾰족하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료 두께가 두꺼울 경우, 프레스 용량이 모자라서 문제가 될 경우, 또 그 다음에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단각을 주게 됩니다. 자, 전단각은 앞에 얘기했는데 여기 책에서는 0.6에서 0.9T 보통 얘기했는데 보통 철판의 두께로 할 때는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두께를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 1T 이상은 넘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리퍼를 한번 설계해 볼까요? 앞에서 다이 설계하는 거 중요한 게 뭐였나요? 다이를 설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타발 압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타발 압력이라는 것은 프레스물이 제품이 있다 그러면 외곽 길이 다 계산하고 안에 피어싱 부분이 있으면 다 피어싱 부분을 다 길이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두께값을 주면 되죠. 거기다가 전단 응력 타우를 곱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 미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우리 프레스는 다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나누기 1000을 해주면 톤으로 환산되겠죠. 그래서 P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이 공식 H는 루트 3승근 P죠. 거기에 아까 K는 무시해도 된다고. 우리 전부 다 STD11 다 쓰잖아요. 그죠? 뭐 지수는 SKD11이죠. 그거 쓰니까 크게 K값은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K값이 주어졌다면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K값 안 줘도 큰 문제. 자, 스트리퍼 용어라 뭐 스트립 벗다 이런 뜻이죠. 벗기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역할입니다. 철판을 펀치가 뚫고 들어갔다 나올 때 그 펀치가 철판에 끼게 되죠. 그러면 그 철판을 털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스트리퍼의 역할입니다. 크게 나누면 스트리퍼는 고정 타입 스트리퍼가 있고요. 가동 타입 스트리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식 스트리퍼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는 어떤 거 해당되나요? 여기에 있는 하늘색으로 돼 있는 요것이 지금 스트리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스트리퍼예요. 철판이 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프레스가 하강해서 쭉 내려와서 따게 되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이 철판을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철판 못 올라가라고 이렇게 대놓은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정식 스트리퍼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제품도는 안 받지만 작업자가 앞에서 이렇게 밀어 놓을 수 있도록 여기가 오픈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리퍼 역할은 이렇게 제품을 털어주는 역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펀치가 타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다이 세트가 없다, 다이 세트가 없다 그러면 어퍼홀더하고 로어홀더가 있는데 작업자가 펀치와 다이의 틈새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에 있는 고정 스트리퍼에다가 펀치 치수에다가 중간기어 맞춤으로 해가지고 끼워서 조립만 하면 다이와 펀치가 클리어런스가 일정하게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이 세트를 안 쓸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펀치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한다. 스트리퍼가 그런 뜻입니다. 자, 설계 제작이 용이 적게 든다. 고속 프레스 가공에 유리하다. 스트리핑 하중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다이 레벨과 이속 레벨 같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속 레벨, 다이 레벨이 안 맞으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다. 뭐 정밀 금형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스트리퍼 모양이 있네요. 고정식 문형 스트리퍼 호흡 되어 있는데 호흡형, 옵셋형, 평판형 이렇게 나왔죠.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정밀 금형에서는 호흡형 스트리퍼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면. 제가 2003년에 금형 면접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정밀 가동형 스트리퍼 타입에서 스트리퍼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형상에 따라서 경사가 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스트리퍼를 민자로 이렇게 만들면 있죠. 이렇게 민자로 만들면 제품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이는 물론 밑에 있겠죠. 다이는. 그래서 꾹 누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품 폭이 좁으면 이렇게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는 좀 덜 내려와서 스트리퍼 자체가 아이고 그림이 좀 안 되네요. 약간 경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품이 드로잉이라든가 기타 등등 제품이 불량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흡형, 여기서는 호흡형이라고 했는데 대개 터널형이라고 합니다. 터널형. 이렇게 파져요.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끼워지나요? 제품이 여기에 딱 누르면 다이가 여기 있는 거죠. 다이가. 그러면 제품은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터널의 깊이는 재료티보다 마이너스 100분의 5 정도. 재료티가 1.2다. 그러면 터널 깊이를 여기서는 H라고 할까요? H를 얼마? 1.15로 파버리는 거예요. 1.15. 스트리퍼의 역할은, 가동식 스트리퍼의 역할은 뭐예요? 제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이 100분의 5만치 더 커서 눌리는 거죠. 이 부분만 눌리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분이 100분의 5만치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분의 5.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겨도 요 스트리퍼와 다이가 100분의 5만치 경사가 져도 100분의 5만치 밖에 경사가 안 지는 거죠. 정밀하게 얘기하면. 자, 가동식 스트리퍼. 여기서 가동식 스트리퍼라는 것은 스트리퍼가 주로 스프링이나 또는 옛날에 우레탄 고무 또는 가스 스프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스트리퍼가 여기 있는 소재를 누르고 그 다음에 펀치가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압축 코일 스프링이 위로 압착되면서 소재를 뚫고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올라가면 이 스트리퍼가 소재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펀치가 올라가서 펀치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스트리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식 스트리퍼는 정밀 금형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양산 금형은 다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자, 스트립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합한다. 다시 말하면 소재를 스트리퍼로 콱 누르고 있는 상태로 피어싱이나 블랭킹 하게 되면 정밀합니다. 앞에서 고정 스트리퍼는 제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누르지 않고 프리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소재를 누르게 되면 나중에 블랭킹이나 피어싱이 변형이 갈 수가 있어요. 철판 자체가 뒤말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 얇은 재료도 누르고 탑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펀치와 파일럿핀을 스트립 안에서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다. 아까 고정 타입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100% 여기에 펀치 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파일럿 핀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습니다. 펀치보다 100분의 1이 크게 가공한다든가 1000분의 5가 크게 가공한다든가 와이어 커팅으로 정밀하게 가공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자, 가공한 제품에 버가 적다. 그 얘기는 스트리퍼로 소재를 누른 상태에서 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주로 간이금형으로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정밀금형은 이렇게 가동 스트리퍼 타입으로 하게 됩니다. 자, 스트리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스트리퍼는 두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뭘로 결정하게 되나요? 타발 압력하고 관계가 되나요? 스트리핑력은 보통 맥시멈 타발 압력의 20%로 계산합니다. 타발 압력이 100톤이 걸린다 그러면 스트리핑력은 20톤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고려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 결정할 때 타발 압력 플러스 스트리핑력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스트리핑력이 20% 한다는 얘기는 20톤이 걸린다는 얘기는 압축 코일 스프링이 20톤을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스트리핑력도 타발 압력 플러스를 해줘서 프레스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개는 타발 압력에 1.3배를 해주라는 뜻이 그거예요. 더 뭐 한다면 1.5배까지 해줘도 안전합니다. 물론 점점점 많이 하면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프레스가 비싸지는 거죠. 자, 타발 압력은 5에서 20%를 적용해 주고요. 자, 전단화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말성이 요구한다. 여기서 펀치 또는 파일럿 핀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모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리핑 압력이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배치해야 된다. 자, 여기에 스프링이 돼 있지만 요거 그림에서는 펀치가 가운데에 딱 올라서 양쪽으로 딱 대칭되게 스프링을 배치하면 되겠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에는 일을 많이 하고 뒤쪽에는 일을 적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쪽에는 스프링을 좀 더 집어넣고 뒤쪽에는 적게 집어넣고 이 스트리퍼가 찐따가 지면 안 돼요. 타발하면서 올라가면서 그것을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스트리퍼가 펀치에 끼어가지고 딱딱 소리나, 특히 딱딱 소리 난다 그러면 얘가 스트리핑이 정확하게 평행도가 오르락내리락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분량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되면 분량 생산이 이뤄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균일하게 스트리핑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정밀도가 높은 제품 가공이나 고속 블랭킹, 피어싱을 할 때는 부시 형상을 하여 서브 가이드 포스트에 안내된다. 뒤쪽에 설치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이 작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여러분들 미즈미 카탈로그나 보게 되면 색깔이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하중에 극하중이냐 경하중이냐. 경하중은 노란색, 프레스 암비 많이 안 걸리는 거 이런 거 돼 있어요. 극하중일 경우는 스프링 소성경도 커지고요. 힘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여기 작동하는 리미트 양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스트리퍼가 작동이 조금 되는 것은 타발만 할 때는 이렇게
조금만 돼도 되는데 드로잉을 한다든가 밴딩을 하는데 높이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작동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 두 번째 타입과 세 번째 타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타입은 여기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스트리퍼 볼트. 스트리퍼 볼트에다가 안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트리퍼나 여기 있는 것이 펀치 고정판인데요. 펀치 고정판에 홀을 안 파도 스프링이 옆으로 이탈하지 않겠죠. 주로 이렇게 타입을 해요. 그럼 가공 공수가 스프링 설치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금형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타발은 다 이렇게 합니다. 100%.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드로잉이라든가 하게 되면 작동량이 많으려면 스프링이 길이가 긴 걸 채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더 깊은데 스프링이 자주 깨져. 그러면 이렇게 세트 스크루를 체결하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세트 스크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타발력을 조절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공 공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어퍼홀더까지 다 뜯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는 금형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경우에서는 드로잉이라든가 하게 되면 이 스프링의 압력을 조절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드로잉 한다고 하면 철판을 눌러주고 그 누르는 힘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누르면 빨려 들어가지 않고 터져버려요. 너무 살짝 누르면 빨려는 잘 들어가는데 주름살이 생겨. 그런 거 할 때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밑에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타입들이 일반 책들에 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여섯 번째, 스트리퍼 판의 크기 돼 있는데 이것은 다이 두께의 일반적으로 0.7배 정도 이렇게. 이러면 다이가 아까 24T다 그러면 24T 곱하기 0.7 하면 두께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플러스 1.5T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결정할 때 계산값에다가 그거에 바로 위에 있는 나오는 철판 표준품 있죠? 그거에다가 1T 정도만 빼서 설계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로타리 연석 치고 회사에서 밀링으로 살짝 밀든지 평면 연석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표비층이 너무 불규칙하다 그러면 2T 정도 빼줘도 좋고요. 페이스 커터로 밀고 나중에 평면 연석만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동스풀 여기 평균값 한 70%만 주면 된다고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자, 금형 중에서 재료가 여기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재료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파란색으로. 자, 요 재료의 위에 이 부분이 상형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상형. 상형. 밑에 부분이 하형이죠. 상형부터 보면 샹크의 역할은 뭔가요? 그렇죠. 프레스에 램이 있는데 램이 이렇게 위에 널쩍한 놈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램이. 그러면 요것을 램보다 금형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프레스 금형이 크면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램에 구멍이 여기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관통돼 있어요. 관통 뻥 뚫려 있어요. 여기에 나사가 나와 있는 거죠. 나사가 여기 있으면 나사를 조여서 여기다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50파이면 50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샹크 직경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샹크는 반드시 여기에 못따기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맞출 때 그 구멍하고 테이프가 없으면 맞추기 힘들겠죠? 그냥 갖다 밀어놓고 작업자가 여기 다운 버튼 눌러가면서 이렇게 맞히거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못따기가 돼 있고요. 당연히 램도 여기가 못따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잘 타고 들어가라고. 샹크. 이렇게 역사다리꼴이나 스트레이트 샹크가 있는데 주로 역사다리꼴 샹크를 써서 꽉 조이면 절대 금형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하늘색이 다이 세트로 돼 있는 어퍼 홀더입니다. 상홀더.
금형에 부시가 가이드 부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세트로 다이 세트 집에서 만들어 오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백킹 플레이트. 펀치 뒤에 받쳐준다고 해서 백킹 플레이트입니다. 이 도면에는 없는데 다이 백킹 플레이트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 백킹 플레이트.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 만약에 인서트로 돼 있다. 인서트. 다이가 분할돼 있어 가지고 부시가 인서트로 돼 있다. 그러면 힘 받으면 이 인서트가 여기 다이 세트 그냥 있으면 여기가 파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백킹 플레이트를 대주는데 이것은 다이 쪽에 대줬다고 해서 다이 백킹 플레이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상형 부품 중에 여기 펀치 플레이트 또는 펀치 홀더라고도 용어를 씁니다. 펀치를 잡아준다고 해서 펀치 홀더. 펀치를 체결해주는 그냥 평평한 판이다 해서 펀치 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써주고요. 이것은 중요한 거죠. 얘는 펀치 또는 요게 파이로트 핀인데요. 파이로트 핀들을 고정시켜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 홀은 크기는 예를 들면 H7 공차로 보통 해주죠. 파이 20이다. H7. 그러면 요 펀치는 어떻게 될까요? 헐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M5나 K5로 공차를 맞춰줍니다. 이 정도로 맞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냐? K6. 우레탄 망치 정도로 기름 발라서 두드려야 들어갈 정도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가공이 안 된다면 예를 들면 이걸 헐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헐렁하게 되면 이 구멍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펀치가 조립돼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극단적으로 설명은 그죠? 그럼 나중에 펀치 금방 부러질 거고요. 좌골 현상이 일어나서 또 홀 가공되는 것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공차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펀치 홀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펀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물론 펀치를 여기 고정시키는데 이렇게 턱걸이형, 플랜지형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볼팅으로 할 수도 있겠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턱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볼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드 커터 같은 경우는 폭이 좁거든요. 그러면 볼트를 못 하죠. 핀거리. 이렇게 좁은 데다가 초경 드릴로 뚫어버려 갖고 나중에 핀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걸어놔 버려요. 그 핀거리. 아니면 사이드 커터가 있는데 이거 성형 연삭하기 쉽다 그러면 여기다 턱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연삭을 해 갖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걸어서 조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 펀치 플레이트는 재질이 뭐다? SM45C. SM45C. 요거 SM45C. 요거 SM45C. 자, 요거 열 처리해야 되니까 SK5나 SKS 정도 쓰면 됩니다. 요거 백킹 플레이트. 백킹 플레이트, 다이 백킹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이 반드시 열 처리해야 되죠. 펀치 아까 경도 얼마? HRC로. 자, 펀치 표시할 때도 도면에는 HRC 60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R자가 어떻게 된다? 아래 첨자처럼 이렇게 작게 써야 돼요. 소문자가 아니라. 하드니스, 로크웰, C스케일 이런 뜻이에요. 아, 여기 B스케일도 있어요. B스케일. B스케일은 볼 쓰고 요거 C스케일은 콘 써요. 콘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 콘이잖아요. 빼쪽하잖아요. 120도짜리 빼쪽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볼, 스틸볼이란 말이죠. 스틸볼. 누를 때 얘가 잘 들어가요? 밑에 있는 볼이 잘 들어가요? 콘이 잘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콘 쓴다는 얘기는 열처리 당금질 한 놈에 쓰겠다는 얘기죠. 볼 쓴다는 얘기는 열처리 안 한 일반 철판 면한 데 쓴다는 얘기죠. 경도계는 하나지만 여기에는 스케일을 C 스케일 쓰면 열처리할 때 찍고 B 스케일 쓰면 열처리하는 철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크웰의 R자를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래 첨자로 써야 됩니다. 도면 그릴 때.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면 기술 지도 해주러 가보면 도면이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펀치 플레이트 재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펀치 여기는 블랭킹 펀치라고 되어 있고, 여기 피어싱 펀치, 파이로팅. 그러니까 소재가 여기에 보면 요 모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돼 있네요. 우리나라 금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나요? 거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안 하나요? 여러분들 프레스 라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죠? 자, 단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소재가 첫 번째 와서 여기 오면 여기서 첫 번째 집어넣고 콩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뚫렸던 것이 두 번째 여기 오면 파이로팅 되겠죠. 여기 와서 두 번째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온다면, 만약에 이 펀치들이 둥근 퍼지라면 어떤 게 만들어지나요? 와셔가 만들어지죠. 와셔가. 좀 삐딱한데 와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진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블랭킹이죠. 블랭킹 부. 여기는 피어싱이죠. 피어싱. 블랭크는 버가 위쪽으로 생성되는 거죠. 맞죠? 피어싱은 밑으로 생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단면으로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라운드가 이렇게 지고 이 끝에가 버가 생긴다는 거죠. 요건 피어싱이 펀치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면서 버가 이쪽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와셔가 이렇게 된 거 봤어요? 근데 못 봤죠? 다 와셔, 이쪽도 이렇게 돼 있죠. 한쪽으로만 버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레시브 타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형들은 한쪽으로 하면 컴파운드 금형이라 복합 금형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버어 방향을 전자 얘기했듯이 위아래 아무 쪽이나 가도 된다 그러면 프로그레시브로 때리는 게 훨씬 낫죠. 복합 금형은 딴 다음에 또 노가웃 장치로 해서 밑으로 털어줘야 되고, 나중에 안 털리면 골치 아프고 이송할 때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검토할 때 의뢰가 왔다, 이런 와셔가 왔다, 버어 방향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다이로 만드는 거고, 버어 방향 한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럼 컴파운드 금형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품도에도 표시를 해줘라. 제품 개발자라면, 또 설계자라면, 금형 설계자라면 그런 제품도에 표시 안 됐으면 오다 준 데에 물어봐라. 버어 방향을 기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메탈 플로어 아변 방향이 지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아변 방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제가 두 번째에서 에어백하고 안전벨트 이런 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 안전벨트 여기 버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충돌했을 때 KS에 1800kg에 아마 견뎌야 될 거예요. 근데 HMC 현대자동차에서는 2200 관리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2200 관리 안 해. 2500 관리해요. 그러면 나중에 아변 롤러 방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아변 방향도 제품 설계자라면 지시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소성 가공이라든가 금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스트리퍼죠. 스트리퍼. 가동식 스트리퍼. 얘는 펀치 플레이트와 치수가 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억지 끼워 맞춤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 헐건 끼워 맞춤이죠. 헐건 끼워 맞춤. 끼지는 않고 틈새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100분의 5가 크냐 그게 아니고 100분의 1 정도만 크다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펀치, 파이로트 핀, 피어싱 펀치를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항상 주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현장 프레스 작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작동 빙기계 돌릴 때 한 번씩 기름 주고 빙기계 돌려갖고 그 음영 조정할 때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요건 일반적으로 재질 SM45C를 쓰고요. 요 일반 타발할 때, 일반 타발용입니다. 근데 스트리퍼가 나중에 밴딩을 한다던가 성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 스프링으로 그린 거 봐서는 여기에 빈 공간이 나중에 하사점까지 내려와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밴딩을, 상방 밴딩을 한다던가, 자,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요, L 밴딩이라고 하고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밴딩하는 것을 L 밴딩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꺾어서 위로 밴딩해도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밑으로 꺾는 것을 하방 밴딩, 하 쪽으로 밴딩, 위로 가는 것을 상방 밴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방 밴딩을 할 때는 여기에 스트리퍼 쪽에 펀치를 달아서 스트리퍼가 강제로 얘를 다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형상이 나와. 하방 밴딩 할 때는 스트리퍼가 안 눌러도 돼. 펀치로만 이렇게 눌러서 꺾으면 돼요. 그럴 경우는 여기가 밀착이 돼야 되겠죠. 면접이 돼야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열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STD11, KS는 이건데 GS는 SKD11이죠.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다 GS 썼는데 교직에 있으니까 또 이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GS가 이렇고 KS가 이렇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KS는 STD11이고 GS는 SKD1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이 경도하고 같게 하든지 다이 경도보다 조금 낮게 한 55 정도 열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정시킨 게 뭘로 고정되어 있어요? 스트리퍼 볼트.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스트리퍼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탭이 쳐져 있고요. 여기는 볼트 머리가 있고요. 여기에 가공되어 있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끼워지는 건 아니에요. 헐렁해. 일반 나사 체계라듯이. 대신에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중요해. 스트리퍼 볼트. 이 높이가 어떤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스트리퍼가 평행도가 잘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높이, 볼트의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의 높이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리퍼 볼트가 6개 들어간다 그러면 6개가 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품 사다 쓰죠. 미즘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다 쓰죠. 이게 안 맞으면, 이게 0.1 차이 난다, 뭐 0.5mm 차이 난다 그러면 이거 꽉 조여놓으면 스프링은 계속 미니까 이렇게 찐따지는 거, 진짜. 그래서 금형을 조립하고 다 내구탱이, 여기도 측정해보고 여기도 측정해보고 내구퉁이를 다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냥 조립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펀치와 스트리퍼가 껴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스프링이 약하다든가 이 길이가 잘못되다든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해 나가야 됩니다. 스트리퍼 열 처리되는 것은 SKD11 써주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펀치는 여기에 보일지 모르지만 펀치는 스트리퍼 면보다 들어가 있어요. 최소 1T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펀치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 면보다 1T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형이 하강하게 되면 맨 먼저 재료화되어 있는 것은 스트리퍼 면입니다. 스트리퍼 면. 그 다음에 더 힘을 받으면 스프링이 눌려지면서 펀치가 계속 내려와서 철판을 침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금형 나온 게 파이로트 핀은 어떻게 돼요? 파이로트 핀은 앞에서 뚫은 구멍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이송할 때, 아까 그 핫코일 작업할 때 피딩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아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요 오른쪽 뒤에는 엉콜레라고 해갖고
코일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풀려가지고 요게 좀 짧아서 그런데 긴다고 생각한 10m, 20m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이 롤러가 피더라는 거, 피더. 요놈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고. 피더가 여러분들 이송하는 피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100mm 이송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가 100mm 이동할 수 있도록 롤러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은 NC로 돼 있어요. NC. 그리고 얘는 요게 눌러갖고 피딩만 되느냐? 아니야. 요게 상하로 또 움직여야 돼. 상하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언콜러에는 코일을 걸어주는 장치에다가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얘가 철판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철판이 쭉 되면 요 밑으로 쳐지겠죠? 쳐지면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딱 쳐.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요쪽에 또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갖고 더 팽팽해지면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딱 치면 다시 얘가 풀어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롤러 통과, 피더를 통과해갖고 여기 왔을 때 피딩을 내가 NC 피더기면 숫자를 입력 딱딱 하면 1000분의 1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딱 하면 요 위치에 왔을 때 탕하고 한번 찍어요. 두 번째 올 때 피치가 100mm라면 얘가 100mm 딱 밀어줘. 그런데 100mm 딱 밀어줬는데 그게 정확하냐? 안 정확할 수도 있어요. 0.1 덜 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구멍이 딱 가면 여기에 파이로트가 제일 먼저 상형에서 오는 것이 파이로트 핀이에요. 파이로트 핀. 요 직선 구간이 요 스트리퍼보다 더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유선형으로 돼 있어갖고 이걸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 롤러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릴리징 해줘야 돼. 여기서 올라가서 철판 자체가 프리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 구멍에 차이가 있다고도 이렇게 파이로트 핀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구멍을 살짝 훑으면서 위치를 잡아준단 말이죠. 그 상태로 딱 오면 얘 프리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철판 딱 찍고 올라갈 때 다시 딱 밀어갖고 쫙 보내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줘요. 요 파이로트 핀이 결국은 최종 요 스트립을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얘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1차적으로만 결정해 주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얘가 딱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하형입니다. 하형은 여기 가이드 포스트를 포함해서 밑에 부분이고요. 자, 요 옆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정확한 그림으로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봐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철판이 소재가 두를 때 똑바로 두르는 게 아니라 옆에 벗어나지 말라고 가이드 플레이트를 대준 거예요. 가이드 플레이트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다이 플레이트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렌치 볼트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네요. 그럼 렌치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스트리퍼는 거기 도피홈을 뚫어줘야 되겠죠.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판 쭉 대고, 아까 이 스트리퍼 플레이트는 요 가이드 플레이트가 도피될 수 있도록 또 파줬어야 돼요. 걸리지 않도록 파줘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호명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재료를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눌러주고요. 자, 다이 플레이트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뭘로 해줘야 돼요? 열 처리해줘야 되죠. STD 11. 얘는 경도가 58. HRC 58. HRC 로크엘 C 스케일이라는 뜻이에요. 경도계 로크엘 경도계라는 뜻이에요. 로크엘. 경도계 여러 가지 많죠. 로크엘, 비커스, 브리넬, 슈어 뭐 여러 가지 마이티 경도계 뭐 많이 있는데 금형 쪽에서는 HRC 로컬 경도계 쓴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형도 하형도 그렇지만 상형도 여러분들 분해 조립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여기 맞춤핀. 맞춤핀. 다월핀이라고 하죠. 얘도 아까 여기 펀치 조립하듯이 여기도 구멍을 공차를 H7 해주고 여기 핀을 M5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기름 발라서 우레탄 망치로 통통통 들어갈 정도로. 자,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다이나 또는 위에 있는 펀치 플레이트에 제일 외곽 쪽으로 길게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밀도가 높아요. 금형을 조립할 때 렌치 볼트를 이렇게 조립해 밑에서 해놨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인 금형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공간이 나온다면 위에서 렌치 볼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해 조립도 쉽고 작업하기가 쉽거든요. 여기 해놓으면 금형 다 뒤집어서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큰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크기는 뭐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서 볼팅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설계는 가능하면 위에서 밑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드 포스트 여기도 왁시 끼워 맞춤 해야 되고요. 이것은 다이스테트 집에서 가공한 다음에 기름, 요건 열 처리돼 있어요. SUJ2 보통 베어링강 이런 걸 많이 쓰죠. 잘 미끄러지라고. 베어링강은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경도도 높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백킹 플레이트에서부터 밑에 있는 스트리퍼 플레이트까지 먼저 조립을 쫙 한 다음에 다이 위쪽에 이렇게 먼저 얹혀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너 가이드, 서브 가이드라고도 하고, 여기 다이와 위의 상형을 맞춤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다이 세트는 위에 어퍼 홀더와 로어 홀더를 맞춰주는 거죠. 근데 요 뭉치, 다시 말하면 요쪽 뭉치와 요쪽 뭉치를 미리 조립해 줄 때 쓰는 것이 여기 있는 인너 가이드, 작은 가이드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밑에 부분은 와이어 커팅 다 하겠죠. 위에도 와이어 커팅 하겠죠. 그래서 네 군데에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돼 있고, 당연히 이것도 표준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표준품 사다 쓰면 됩니다. 다 열 처리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끝났고요. 위에도 맞춤핀으로 돼 있고요. 요것도 위에 경우에 따라 이런 펀치들은 많이 분해 파손된다 그러면 아까 스프링 설치하듯이 이 위에도 이렇게 뚫어서 로드 끼고 세트 스크루 더블로 채워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금형 수리할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초보자들은 이런 스프링이 작동하면 반드시 여기에 스트리퍼 볼트가 작동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설계를 할 때 스트리퍼 볼트를 요만치만, 작동량만치만 해주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돼요. 여기까지 위까지 완전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되면 분해하고 조립할 때도 쉽거든요. 그리고 스프링은 아까 스트리핑력하고 관계되겠지만 충분히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다 찐 따져가지고 나중에 털커덕 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즘은 다 압축 스프링 쓰는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여기 우레탄 고무도 많이 썼어요. 특히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그 압력, 스트리핑 압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때 해야 되고. 자, 2교시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쉬었다 합시다.